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겪은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냥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올해 68이 되었죠. 38년 전 태어난 민수는 저와 아내 영숙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더 소중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수를 버릇없이 키우지 않았죠. 엄하게 가르쳤고 예의를 중시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3년 전 서연이와 결혼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도 참 좋은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민수를 잘 내조했습니다. 민수는 효자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항상 살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민수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다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서연이 부모님 댁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처가가 부산이라 좀 멀긴 했지만 가끔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죠.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도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되었는데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부산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죠. 토요일 아침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영숙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영숙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겠거니 했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밤새 잠을 못 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일요일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받았죠. 민수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라고 했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낸 거라면 처가에 간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서연이 전화번호로도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부부가 둘 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친정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민수 결혼식 때 받았던 명함이 있었죠. 김태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죠. 영숙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밥도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죠. 직접 부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숙도 함께 갔죠. 내비게이션에 김태섭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해운대 근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큰 단독주택이 늘어선 동네였죠. 김태섭 집 앞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후에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자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죠. 저는 민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여기 와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한미자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참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가 누구냐고 했죠. 제 며느리 서연이 어머니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미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서연이도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섭이 나왔죠. 정장을 입은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죠. 저를 보더니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했죠. 저는 다시 민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사돈이라고 했죠. 김태섭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죠.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죠. 3년 전에 결혼식도 같이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김태섭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민수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번호판도 민수 차가 맞았습니다. 저는 김태섭에게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민수 차라고 했죠. 김태섭은 차를 보더니 모르는 차라고 했습니다. 손님 차인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민수 차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였죠. 영숙은 계속 울면서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내다보는 것 같았죠.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커튼은 다시 닫혔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김태섭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더 볼 일이 없다고 했죠. 대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붙잡았습니다. 민수가 여기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집 안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태섭은 거절했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저 집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 실종은 일주일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휴가 중이라면 더욱 어렵다고 했죠. 저는 김태섭 집에 민수 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만으로는 수색영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계속 울고 있었죠.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왜 저 집에 있는지, 김태섭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영숙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혼자 다시 김태섭 집으로 가보기로 했죠.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김태섭 집 근처에 차를 세웠죠.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무슨 증거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높은 담장이 있었지만 한쪽에 낮은 곳이 있었죠. 카치바를 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보였죠. 지하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지하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개가 제 쪽을 보고 짖었죠.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 안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깨어난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죠. 그런데 100m에 뭔가 보였습니다. 김태섭이 대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 차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깨어 있었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산책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영숙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경찰관을 만났죠.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김태섭 집에 같이 가보자고 했죠. 경찰관과 함께 김태섭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죠. 한미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민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미자는 여전히 모른다고 했죠. 경찰관이 민수 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미자는 남편 친구 차라고 했죠. 며칠 전에 맡겨놓고 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친구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한미자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죠. 김태섭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조금 다른 태도였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차 주인이 이철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줬죠.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철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차를 맡긴 적이 없다고 했죠. 자기 차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흰색 소나타라고 했죠.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태섭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물었죠. 김태섭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와 헷갈렸다고 했죠. 경찰관이 차 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차 등록증도 확인하겠다고 했죠. 김태섭은 키가 집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빈손으로 나왔죠. 키를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집 안을 둘러보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섭은 영장이 있냐고 물었죠. 경찰관은 영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으니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죠. 저희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죠. 하지만 상관이 반대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차만으로는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했죠.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분명 민수가 저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영숙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위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김태섭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엔 영숙도 함께였죠. 멀리서 집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김태섭 집으로 들어갔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10시쯤 승합차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뭔가를 싣고 나온 것 같았죠. 뒤쪽에 큰 상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승합차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렸죠.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죠. 민수가 왜 저 집에 갇혀 있는 걸까? 김태섭은 왜 민수를 숨기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죠.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도와달라고 하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추운 곳에 갇혀 있다고 했죠. 저는 영숙을 안아줬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민수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했죠.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식 루트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산 지역 탐정을 검색했죠. 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은 전직 경찰 출신이었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섭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죠.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정민석이었죠.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섭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정민석이 연락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죠. 김태섭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수십억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일주일 전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는 거였죠. 갑작스런 사직이라 학교에서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민석은 민수 회사도 조사했습니다. 민수가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죠. 성공하면 억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를 크게 신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섭이 돈이 필요했고 민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민수가 거절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정민석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김태섭 집 지하실이 개조된 적이 있다는 거였죠. 작년에 방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하실을 특별히 개조했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저는 정민석에게 집 안을 확인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석은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 김태섭 집 근처에 있었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죠. 손전등과 소형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담장을 넘었죠.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개가 없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지하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작았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보였습니다. 지하실이 감옥처럼 개조되어 있었죠.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사람인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섭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죠. 그제야 철창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더러웠죠.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태섭이 민수에게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그때 제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거였죠. 남자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죠. 정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남자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가까스로 담장을 넘었죠. 차까지 달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자가 대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내서 그곳을 빠져나왔죠. 숙소로 돌아와 영숙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수를 봤다고 했죠.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죠. 저는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어둡긴 했지만 민수인 게 분명했죠. 지하실 감옥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였죠. 새벽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경찰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감금 혐의로 김태섭을 체포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영장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빨라도 오후는 되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김태섭이 제가 왔던 걸 알았으니 민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정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정민석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김태섭이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영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저는 김태섭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수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11시쯤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봤던 검은 승합차가 또 왔죠. 이번엔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정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태섭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죠. 정민석은 자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죠. 그 사이 집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조심스럽게 승합차에 실었습니다. 민수를 옮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영장 없이는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따라가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장이 나오는 대로 출동하겠다고 했죠.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승합차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교외로 향했습니다. 산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민석이 전화했습니다. 제 위치를 공유했죠. 정민석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이 곧 나올 거라고 했죠. 승합차는 한적한 창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폐공장 같은 곳이었죠. 남자들이 상자를 내려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민석이 도착했습니다. 같이 창고를 감시했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위험한 건 확실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정민석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죠.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깨진 창문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한쪽에 모여 있었죠. 김태섭도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뭔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팔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상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두드리는 소리였죠. 민수가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석에게 경찰을 빨리 부르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다른 남자들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려고 했죠.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민수를 구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상자 안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였죠. 김태섭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죠. 왜 참견하냐고 했습니다. 자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자기 사위라고 했죠. 저는 민수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범죄라고 했죠. 김태섭은 비웃었습니다. 민수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감금했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죠. 대신 남자들에게 저를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김태섭과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창고로 들어왔죠. 정민석도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장을 받았다고 했죠. 김태섭과 남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민수가 나왔죠. 민수는 정말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달려와서 민수를 안았죠. 구급차가 왔습니다. 민수를 병원으로 옮겼죠.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태섭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결국 자백했습니다. 돈이 급해서 민수에게 큰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거절하자 감금했다고 했죠. 서연이 어디 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친정 부모가 서연이도 감금하고 있었던 거였죠. 민수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서연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서연이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물을 마시게 했죠. 민수는 천천히 일주일간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김태섭의 초대로 부산에 갔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죠.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집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김태섭이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죠. 50억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수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불가능했죠. 김태섭은 회사 돈을 빼돌리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거절하자 김태섭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들어왔죠. 민수를 붙잡아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지하실은 미리 준비된 감옥이었습니다. 철창과 쇠사슬이 있었죠. 김태섭은 민수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협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회사를 배신할 수 없었죠. 김태섭은 하루에 한 끼만 주었습니다. 물도 조금만 주었습니다. 민수를 굴복시키려 했던 거였죠. 사흘째 되던 날 김태섭이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서연이도 갇혀 있었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찢어졌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김태섭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민수를 때리기 시작했죠. 남자들이 구타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김태섭이 마지막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했죠. 안 그러면 민수와 서연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쇠사슬을 풀려고 했죠. 손목이 찢어질 정도로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창문 밖에 누군가 있었던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였습니다. 민수는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곧 구출될 거라고 믿었다고 했죠. 다음 날 김태섭이 급하게 민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죠. 민수를 상자에 넣어 창고로 옮긴 거였습니다. 거기서 저를 만난 거였죠.
민수는 저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했죠. 특히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뛰어든 것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민수보다는 나은 상태였지만 역시 충격을 받았죠. 부모가 자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민수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김태섭의 범죄가 더 밝혀졌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감금하고 돈을 뺏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자도 공범이었습니다. 남편을 도와 범죄를 저질렀죠. 서연이를 낳아 키운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민수가 퇴원한 후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했습니다. 검사도 함께 있었죠. 민수의 진술은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주일의 모든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섭은 계획적이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였죠. 지하실을 개조하고 남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민수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김태섭이 민수의 회사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거였죠. 민수가 맡은 프로젝트가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도 있다고 했죠. 국정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죠. 민수보다 서연이가 더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부모였으니까요. 저와 영숙은 서연이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서연이의 진짜 가족이라고 했죠. 서연이는 고마워하면서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 때문에 민수가 고생했다고 미안해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수를 영웅처럼 대했죠. 회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견뎠다고 칭찬했습니다. 특별 보너스와 승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았던 거였죠. 밤에 악몽을 꾸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민수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죠. 김태섭 측도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김태섭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벌 사위 감금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김태섭은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민수가 먼저 자기를 배신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었다고 축소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죠. 지하실 감옥과 쇠사슬에 묶인 민수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침착하게 진실을 말했죠. 김태섭의 협박과 폭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를 인질로 잡고 협박한 것도 밝혔습니다. 서연이도 증언했습니다. 울면서 부모의 범죄를 인정했죠.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한미자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죠. 자기는 몰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미자도 적극적인 공범이었습니다. 정민석 탐정도 증언했습니다. 김태섭의 과거 범죄 전력을 밝혔죠.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태섭이 고용한 남자 중 한 명이 검찰에 협조하기로 한 거였죠.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전과자였습니다. 이준혁은 김태섭의 지시를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민수를 납치할 계획이 석 달 전부터 있었다고 했죠. 김태섭이 민수의 일정을 파악하고 기회를 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태섭이 민수를 죽일 계획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시체를 유기하려 했다고 했죠. 창고 근처 야산에 구덩이까지 파놓았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단순 감금이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검사는 즉시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야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을 묻기에 충분한 크기였죠. 주변에서 석회가루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려던 준비였습니다. 김태섭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드러났죠. 민수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걸 실감한 거였죠. 서연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부모가 남편을 죽이려 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김태섭의 재정 상태가 공개되었습니다. 빚이 70억이 넘었습니다. 도박으로 대부분을 잃었다고 했죠. 카지노에서 수십억을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섭은 빚을 갚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냈죠. 민수는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니까 큰 돈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한미자의 진짜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사모님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죠.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 민수 회사의 보안 담당자가 증언했습니다. 민수가 다루던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죠.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이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굴복했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국가적 손실이 수조 원에 달했을 거라고 했죠. 민수의 저항이 나라를 지킨 셈이었습니다. 검사는 김태섭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감금, 폭행, 살인 미수, 산업 스파이 미수 등 죄질이 너무 나빴죠. 한미자에게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태섭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힘들었다고 했죠.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신의와 정직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섭은 그 모든 걸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연이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판결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김태섭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중대성을 언급했죠. 가족 간의 신뢰를 짓밟은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태섭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나왔죠. 김태섭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한미자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미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서연이를 찾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10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자백하고 협조한 점을 참작받아 3년을 선고받았죠. 모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했죠. 돈에 눈이 멀면 인간성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와 서연이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죠.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 같아 슬프다고 했죠. 하지만 올바른 판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영숙은 민수와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위로했죠.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각자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했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영숙과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하다고 했죠. 영숙은 서연이를 딸처럼 아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서연이가 민수를 진정시켰습니다. 저와 영숙도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죠. 민수는 지하실에 갇혀 있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는 꿈이었다고 했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서연이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배신감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죠. 상담사는 서연이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쉬면서 회복하라고 했죠. 민수는 감사했지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을 해야 잡생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하지만 민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죠.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서연이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김태섭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지만 그래도 피가 섞인 부모였죠. 병원에 가볼까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김태섭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자는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연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죠. 하지만 서연이는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복귀했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새로운 학교에 취직했습니다. 이전 학교는 소문이 나서 불편했죠.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서연이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영숙은 민수 부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거였죠.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새 생명이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이 될까 봐 두렵다고 했죠. 저와 영숙은 서연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이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수는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이에게는 절대 이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김태섭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였죠.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미자도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손주 소식에 목말라 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모든 편지를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민수의 트라우마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효과를 보았죠. 악몽을 꾸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이 아빠가 된다는 기대감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를 승진시켰습니다. 부장이 되었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민수의 충성심과 청렴함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서연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동을 느낄 때마다 감동했죠. 생명의 신비로움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요람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영숙은 아기 옷을 뜨개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아기 이름을 정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죠. 이 아이가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하면서도 기대했죠. 민수는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죠. 민수가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와 영숙도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민수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도 아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엄마가 되었다는 게 실감났다고 했죠. 아기를 가슴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영숙도 손주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희망이었죠. 이 아이가 절망을 이기고 태어난 희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이 좋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회사 동료들도 왔죠.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기는 행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아기 용품이 가득했죠. 제가 만든 요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짠 옷들도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순한 아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잤죠. 울음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퇴근하면 곧장 아기에게 갔습니다. 아빠가 되어 행복해했죠. 서연이도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정성껏 돌봤죠. 자기 부모와는 다른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망이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조촐한 잔치를 했죠. 가족끼리만 모였습니다. 희망이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한미자가 교도소에서 쓰러졌다는 거였죠.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서연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갈지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죠. 결국 서연이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부모와 이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섭은 아내의 죽음을 듣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면회를 신청했지만 서연이는 거절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희망이가 첫돌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죠.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봤습니다. 온 가족이 희망이 때문에 웃었습니다. 희망이가 2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녔죠.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희망이의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트라우마도 거의 사라졌죠. 가끔 옛 일을 떠올리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희망이가 치유해준 거였습니다. 서연이도 밝아졌습니다.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였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거였습니다. 어느 날 김태섭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수에게 보낸 거였죠. 민수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섭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자책했죠. 민수와 서연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증오를 계속 품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서연이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가 만나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김태섭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교도소 면회실에서 김태섭을 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늙고 초췌해졌더군요. 김태섭은 민수를 보자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자기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용서는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김태섭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손주 희망이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죠. 민수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섭은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홀가분해 보였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민수를 이해해 줬습니다. 각자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대견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도 증오에 갇히지 않았으니까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였죠. 5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이는 7살이 되었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민수는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임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교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였죠.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따뜻하고 현명한 교육자였습니다. 저와 영숙은 희망이를 돌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죠. 희망이는 저희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둘째 아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임신한 거였죠.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희망이도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했죠.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죠. 박사랑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겪은 시련 끝에 찾은 사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희망이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형 노릇을 톡톡히 했죠. 사랑이가 울면 달래주고 장난감도 양보했습니다. 보기 좋은 남매였습니다. 김태섭 소식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모범수로 지낸다고 했죠.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속죄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김태섭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저 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서연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김태섭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소식은 전했죠. 김태섭은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섰죠.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영숙도 72이었죠. 나이가 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민수를 구하러 뛰어들던 순간을 생각하죠. 무모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죠. 사랑이도 10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희망이는 법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했죠. 어릴 때 들은 아빠의 이야기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사랑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교육자가 되겠다고 했죠. 서연이는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모녀가 참 닮았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김태섭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고 했죠.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고민 끝에 김태섭을 찾아갔습니다. 13년 만의 만남이었죠. 김태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발의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김태섭은 서연이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죠. 서연이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김태섭은 손주들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간단히 알려줬죠. 잘 자라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김태섭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김태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전무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임원이었죠. 능력과 인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민수를 존경했습니다. 저는 팔순을 맞았습니다.
영숙도 77이 되었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명절마다 모였습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희망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왜 목숨을 걸고 아빠를 구했냐고 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는 자기도 가족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죠. 저는 희망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극복했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시련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죠.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회사에서 윤리 교육을 담당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죠. 어떤 유혹이 와도 정직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직원이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서연이도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씁니다.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죠. 물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교육합니다. 서연이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희망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죠. 할아버지인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품행도 바른 아이였죠. 엄마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태섭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죠. 서연이만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편안히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서연이와 민수만 참석했죠. 희망이와 사랑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85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민수를 구한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도 82이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가족들을 알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정성껏 돌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을 지키는 용기, 정직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죠.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거나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함께 극복하면 더 강해집니다. 시련이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아이들을 잘 키울 거라고 믿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민수를 구하러 뛰어들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민수를 구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언젠가 희망이와 사랑이가 이 글을 읽을 겁니다. 그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수도 그랬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직을 지켰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자부심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죠. 때로는 어렵고 위험한 선택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가족은 운명입니다. 선택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